최근에 지금 가장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집값이 뭐 더 바닥이냐, 지하실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처음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지금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하 1층 정도 남긴 바닥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이유로는 지금 올해 들어서서 정부가 심폐소생술을 했죠. 작년부터 뭐 경제정책 그 방향성 발표하고 올해 13대책, 그게 사실 기획재정부의 업무 발표와 국토교통부의 업무 보고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 온 국민한테 지금 업무 보고를 연초부터 하다 보니까 올해 천천히 풀릴 규제들이 한꺼번에 1월에 풀린 것처럼 체감이 됐었죠. 그리고 금리도 사실 지금 글로벌 경기도 좋아지지 않았고 국내도 계속해서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두 차례나 동결했다라는 거는 정말 예상보다도 더 강도 높은 규제 완화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서 하락세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죠. 그 폭이 완화되는 지역들을 좀 살펴보면요, 세종시, 그리고 경기도, 인천, 그리고 대전, 뭐 이런 순으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지금까지 누적된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들이 동일해요. 가장 많이 올해 누계로 하락된 지역들도 세종, 뭐 인천, 경기, 대전 이런 순으로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지금 조금씩 하락폭이 둔화가 됐다라는 얘기고요. 또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문재인 정권 이전 수준까지 지금 거의 규제가 완화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승 전환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언론에서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거래량 회복됐다, 거래량 증가됐다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지금 월 평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98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서울시 아파트가 지금 998건씩밖에 거래가 안 됐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1월부터 해서 한 1.7배씩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3월달 기준으로는 평균 2,000건 조금 넘게 평균 거래가 됐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6,000건 정도가 월별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의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4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거래량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기대했던 거는 실수요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 수요까지도 시장에 좀 들어와서 거래를 좀 더 증가시키고 내수 경기도 좀 좋게 만들 그런 좀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투자 수요가 지금 이제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실수요가 다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실수요 중에서도 일부가 지금 이제 좀 많이 떨어졌다, 이쯤 되면은 살만하다라고 판단하던 차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좀 젊은 세대들 위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지, 실수요자조차도 지금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는 아직 쉽지 않고, 또 하나는 말씀 안 하신 것 중에서는 지금 미분양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심각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중공업 미분양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요, 대구나 경북 같은 지역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지금 미분양이 심각하고, 제가 회사의 특성상 지방으로 출장을 많이 가거든요. 지방에 계신 고객들 부동산 이제 대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서해 부동산에 논한다는 건. 지방은 이제 미분양이 적체되는데, 이게 장기화 되더라도 이 적체되는 미분양을 소화할 수 없을조차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광역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봤을 때는 이런 미분양이나 입주 물량 같은 데이터들 때문에 뭐 경북권 위주로는 계속해서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수도권 중에서도 올해는 서울과 또 경기, 인천을 조금 떼어놓고 봐야 되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이랑 경기도가 뒤늦게 좀 많이 올랐어요. 2020년, 21년도에 거의 30% 정도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의 역대급으로 올랐는데 그게 아직 덜 빠졌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 17% 정도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예상되는데, 더군다나 입주 물량까지 많아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년 동안 입주 물량이 한 30만 호가 넘고요. 게다가 어제까지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전세 사기 논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입주가 많으면 사실 이게 전세로 조금 수요가 완충이 돼야 되는데 전세 수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잔금 대출을 이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 수요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이 잔금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내놓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월세로 전환이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 이제 인천에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굉장히 이제 꺼리는 거죠. 안 그래도 전세 물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인천이나 경기도의 일부 지역들도 장기적으로 조금 침체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서울을 제가 지금 지하 1층
400층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대표님이랑 의견이 조금 교집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이 2019년부터 2020년도 정도까지 수준으로 실거래가가 지금 하락된 상태예요.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2018년 수준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게 그 매물 증감 추이를 보면은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계속해서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모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이 정책이 효과가 조금 반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돼야 될 것 같지만 다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은요. 서울의 좀 특수성이 계속해서 더 돋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 글로벌적인 세계 주요 도시들의 한 명당 쓰고 있는 면적을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전에. 근데 보통은 뭐 미국 뉴욕이나 도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산 이런 지역들은 한 명이 50평 정도를 쓰고 있어요, 주거 지역 중에서. 근데 서울이 몇 평 정도 쓰고 있을 것 같으세요? 18평 쓰고 있습니다. 네, 한 명이 정말 비좁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상도 지금 전국의 50% 이상이 수도권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교육 정책과도 굉장히 또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교육 정책이나 뭐 그리고 산업 같은 게 모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서울은 수요가 뭐 국내 수요와 글로벌 수요까지 저는 조금 풍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PIR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한 20 정도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을 그냥 하나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금액이긴 하나 그렇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수요들과 좀 외부에서 수요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서울이 많이 비싸긴 하죠. 많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회복 속도가 좀 제일 빠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가 올해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강남이 좀 거래량도 적은 편이고 지금 입주 물량은 매매값보다는 전세값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장은 전세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매매값도 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지금 거래량이 많은 지역들이 보시면 대표적으로 뭐 노원이나 서초 이런 지역들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물론 수요가 많기도 하지만 거기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게 아파트를 지역별로 세대수를 좀 보면 노원이나 서초 쪽에 지금 아파트 비중이 이제 타 주택 유형보다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구도심이잖아요. 대부분이 뭐 신도시가 아니라 그래서 입지가 다 이제 확정이 되어 있고 이게 덜 좋은 데가 더 좋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입지가 좋은 것들을 금매나 뭐 싸게 나온 걸 사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이렇게 자산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 그러면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 중에서 좀 그나마 호재가 있는 것들을 매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보면은 지금 구별로 보통 이제 강남이나 도심권에서 인접한 지역들이 입지가 그래도 괜찮잖아요. 마용성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도 그 이유인데 지금 그렇게 좀 주요 입지 중에서 아직까지 아파트가 좀 적게 들어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뭐 동작구나 그리고 동대문구 이런 지역들이 빌라들이 많았어서 올해 분양 물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동작구 노량진이나 아니면 동대문구 이문동 쪽에 올해 이제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들 지금 청약시장 경쟁률 굉장히 좀 낮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요들이 좀 줄어들고 꺼려하기도 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전에 로또 청약 뭐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가점이 없어서 속상했지 안 들어갈 생각 못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청약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분들은 올해 동작이나 동대문 지역들 좀 보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의 지역들 중에서도 이제 광진구 같은 곳이나 용산구가 의외로 굉장히 아파트가 없어요. 특히나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매매 가격으로 보면은 서초보다도 강남보다도 제일 비싸거든요. 그냥 거래된 매매 가격으로 보면. 근데 용산구 안에 아파트가 세대수로 봤을 때는 한 36,000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누구나 뭐 서울이 아니더라도 용산 좋은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앞으로 들어서 신축이 그렇게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좀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뭐 용산구 쪽이나 아니면 광진구 쪽도 광진구 인근에 있는 성수동이나 건대나 이런 쪽에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들은 의외로 좀 이제 거주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 아니에요. 뭐 지하철 같은 거 유동량을 보더라도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이용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그 지역 인근에서 이제 좀 거주적으로 본다면 광진이나 성동구 쪽인데 성동구는 이미 좀 아파트도 많고 많이 좀 가격도 오른 편이고 광진구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개발 여지가 남아 있어서 저는 그렇게 좀 4개 지역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뭐 동탄이니 뭐 인천 주로 이제 전세 사기 위주로 이제 거론이 돼서 좀 부정적이지만 여전히 뭐 근접성이나 뭐 이런 메리트는 충분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수도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도권도 사실 이미 가격이 거의 뭐 정해져 있긴 하죠.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뭐 우리가 좋은지 다 알고 있는 뭐 분당, 판교 이런 지역들은 또 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가성비가 좀 좋은 지역들은 사실 인천 송도 지역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근데 송도의 이제 탄생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국제 도시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도 이제 많이 이제 들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획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가격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크게 하락한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인천이 회복될 시기가 조금 장기화될 거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이제 인천 같은 지역들도 한번 보시는 거 좋으실 것 같고, 좀 피해야 될 지역들은 경기도가 두 개 유형이거든요. 급등했을 때 뭐 분당이나 뭐 일산처럼 1기 신도시 이슈로 올랐던 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3기 신도시 이슈로 올랐던 지역이 있어요. 그때 뭐 GTX 그 개발 발표 나자마자 거의 집값이 2배까지도 7억짜리가 14억 되고 그런 사실이 정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 지금 거의 GTX 호재 발표되기 이전까지도 가격이 하락이 되긴 했지만, 저는 그렇다고 이제 그 지역을 사는 거는 좀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 자체가 지금 토지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진 지역들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제 언론에서 완료가 됐다고 나왔던 지역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토지는 보상이 됐지만 그 위에 지장물이라던가 영업권 같은 게 아직 100% 보상이 안 됐거든요. 근데 GTX라는 건 3기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GTX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호재 자체가 발표는 됐지만 아직 좀 미확정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샀을 때 개발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런 지역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도만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그 인천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다고 지난 방송에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송도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죠? 지금 어떻게 지금 당장 봐라 이런 뜻은 아니죠? 혹시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네. 급하게 매입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송도 사시는 분들 인천이라고 말하면 좀 되게 꺼려하세요. 그러니까 송도는 사실 인천 안에서는 가장 입지가 좋고, 그리고 수요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뭐 외국에서 살다 오시는 분들이나 뭐 외국 학교 같은 거 보내시려는 분들, 이런 수요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장 사라는 건 아니지만 송도 안에서 입지가 제일 좋은 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뭐 심하게는 5억대, 6억대 매물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그런 물건들은 좀 이제 거주 목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산업단지에 다니고 계시는 분이라면 분양받고 거주하는 거, 매입해서 거주하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문의받는 건 대부분이 투자 목적으로 문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땐 사실 이게 그 차익을 기대하고 하시는 건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우리가 뭐 평택의 사례 같은 것들 봤을 때, 그리고 예전에 화성 같은 사례들 봤을 때 한꺼번에 산업단지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좀 고점에 사서 장기간 이렇게 회복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거는 물론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거긴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집을 사서 거주하는 인구보다는 임차를 해서 거주하려는 인구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세나 월세 수요는 있는 거지만, 그거를 팔았을 때 노후화되고 매각을 하려고 했을 때 매입했던 금액보다 훨씬 크게 주고 그거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임대 수익률 목적으로 그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기에는 주택이 워낙에 좀 수익률이 낮고 지금 금리도 좀 높은 상황이라서 그 지금 주택 사는 게 굉장히 규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 많은 거를 산업단지 쪽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 거는 좀 이게 올바른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군 수요가 저는 사실 좀 감히 말씀드리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교육과 부동산이 좀 붙어 있고, 그리고 대학교도 한 정권 때 갑자기 좀 대학교를 많이 만들면서 수요가 너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수도권에 이렇게 반이 다 몰려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최전방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나면 다 인구가 반 죽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나 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울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 교육 정책이 뭐 개인의 의견이나 누군가 뜻이 맞는다고 해서 함부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학군이 또 이렇게 학군 수요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서울 안에서도 정해져 있고, 뭐 경기도에서도 안양이나 뭐 송도나 이런 식으로 또 특정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학군의 수요는 사실 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불안기에도 탄탄한 편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학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를 살 때 여러 가지 뭐 학세권이나 역세권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집값 급등기 때는 못 느껴요. 그때는 모든 지역의 모든 유형이 다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기 때는 거의 이제 국토에 아파트가 아예 없다고 생각할 때처럼 그냥 그 벌거벗은 채로 입지가 보이거든요. 그럴 때 되면 이제 뭐 학교가 뭐 가까이 있다거나 뭐 교통이 가깝다거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게 다시 수요들이 살고 있는 데라서 이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기에도 버틸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출 규제 있을 때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은 사람이 없는 지역들은 사실 지금 또 금매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규제를 받았던 지역이라거나 학군이 좋은 데들은 전국 어디나 다 입지가 좋은 데잖아요. 그런 데들이 지금 살아남고 있고, 지금 장기 침체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들은 좀 든든하게 좀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전세든 또 월세든 매매든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되면은 뭐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겠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전세 수요가 많아지니까 전세값이 굉장히 크게 오를 거고, 매매값도 덩달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1기 신도시를 이제 노후화된 거를 뭐 계속 신도시급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천천히 하나씩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그거를 굉장히 좀 영리하게 잘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권한들을 지자체에 지금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주 대책을 할 건지, 지금 이주할 것까지 전부 다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 대책이나 또 어떤 단지랑 묶어서 할 건지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까 경험담 말씀하셨잖아요. 재건축이 한 조합에서 진행되기도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옆에 조합이랑 같이 해서 뭐 인센티브를 나누고 합의하고 진행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공사비나 금리 이런 게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도 지금 짓는 게 사업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법이 제정이 돼야 되고요, 내년에. 그리고 제정이 된 후에 어떤 식으로 묶어서 할 건지가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협의를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좀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가 지금 계획은 나왔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로드맵을 세우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서울 아니고는 수도권이 다 신도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후화된 데가 리모델링이 어려워서 굉장히 계속해서 슬럼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도는 좋지만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워낙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국가가 대한민국이었고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가장 빠르게 하락한 곳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뭐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이유도 있을 테고, 무엇보다 또 지금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호가든 거래가든 바로바로 다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이 관심만 있다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때는 그 싼 가격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옆에 집이 뭐 얼마에 팔렸고 호가가 얼마가 올라가는지 계속 데이터가 보이기 때문에 저가의 매수기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관심 있는 단지를 한번 찍으셔서 이제 보시면은 그 매물들이 가격이 이중 가격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 집을 지금 당장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실거래가 그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에서 20년도 정도의 가격인데,
지금 저도 추가로 조금 더 하락할 거라고 판단을 하긴 합니다. 저는 그 수준이 한 10%에서 한 15% 정도 수준으로는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 저가에서 진짜 바닥에서 살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평생 정말 내 집 마련하기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가격이 빠져 있고 금매가 많잖아요. 또 찾아보면 이런 시기에 그 내 집 마련을 한 번쯤은 고민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제일 싼 거를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번 이제 마음에 드는 단지들을 한번 서치해서 보시고 그 안에서 호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실거래가가 어떻게 변동되고 거래량이 뭐 늘어나는지, 이런 데이터를 유튜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직접 한번 들어가서 다 살펴보신 다음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사도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때가 아마 한 내년 정도 상반기 정도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격을 좀 본인이 정해 놓으시고 매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판단하고요. 특히 이제 분양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 피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양을 그냥 받는 것도 좋지만 그 마이너스 피 나온 것들 매입해서 시간 지나서 지금 올라가는 거 보신 경험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서울 안에 유명한 주요 단지들 보시면 되게 조금 시기 안 좋았을 때 다 마피나도 안 샀던 물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은 가장 실패하지 않는 주택 매입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게 입지가 좋은 곳에 마피가 나왔다 그러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너무 많이 떨어질 거를 계속해서 기대하기보다는 정말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으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시고 스스로 보셔서 그 기회를 좀 이번 시기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정한 가격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가 가장 힘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뭐 2019년 가격, 20년 가격 뭐 이런 기준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2019년, 18년 이렇게 잡기는 어렵고요. 사실 이제 지역마다 서울과 뭐 기타 지방 모든 지역들이 올라갔던 시기와 떨어졌던 시기가 다 다르고 회복기도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서울만을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제가 2018년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어가면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이제 바이탈 체크를 하잖아요. 그게 뭐 체온이나 맥박, 호흡 이런 거 보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주택 경기 사실 안 좋잖아요. 이때 그런 걸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래량 지표 같은 게 가장 좀 중요하고, 그리고 주택 그 매수 심리 지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유동성, 이제 금리나 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그런 기회가 되겠죠. 유동성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미분양이랑 공급 물량 중요하거든요. 거래량은 그냥 대표적인 매매 가격의 선제 지표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제 수요가 많다라는 의미고, 또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는 또 그 추세가 조금 지속이 된다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량 데이터는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매수 심리가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가격이 올랐잖아요. 올해 1월부터 매수 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평균보다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 지수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유동성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DSR 적용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금리 같은 것도 이제는 좀 동결 기조로 가기 때문에 그건 좀 디폴트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입주 물량이랑 미분양은 좀 장기적인 그 지역의 주택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입주 물량이 많다라면은 당분간은 전세값 빠지고 매매값도 크게 올라가기 좀 어려운 거고, 특히나 미분양이 뭐 대구한테 미안하지만 계속 대구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구나 경부처럼 이제 계속해서 미분양이 지금 대구는 3년 이상 됐거든요. 미분양 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쌓여간다 그러면 그 지역은 사실 당장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좀 지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생각보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좀 지역도 어느 정도 입지가 괜찮고 뭐 우수한 대형 건설사 있으면 대부분 은행권에서 PF를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다 이제 분양 보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긴 하고요. 반면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증권사부터 그리고 제2금융권 이런 데서 굉장히 PF나 브릿지론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코로나 막바지 때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 했던 분들은 실제로 저희 쪽에 이제 개발권을 이제 갖고 있다가 그런 것들을 통째로 이제 매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공사가 정해졌는데 갑자기 뭐 안 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이걸 어디 넘길 데가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긴 한데, 좀 대규모 아파트 사업장들은 그런 일이 좀 드물긴 하고, 그렇지 않은 뭐 지방 소도시의 작은 규모라던가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많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